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ESG가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인데 사실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딱 당장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경과 사회가 따로인 거고요. 환경과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삶이고 거기에 왜 거버넌스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결국에 이 모든 시장 경제의 어떤 소비자가 선택하고 시장이 선택하는 어떤 기업체와 어떤 컨텐츠와 어떤 제품과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들이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국가나 초국가 세력의 누군가가 ESG라는 도구 안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간 기업이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전향되고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 경제 체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해석이 있죠. 결국에는 뭐 그 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 많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실제 네. 그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혜택을 받는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네. 대표님 보시기에 여기서 이 그 기후 변화 어젠다를 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해관계요. 네. 사실은 이 이해관계는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논리입니다. 제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또 프로젝트 디자인도 해보고 또 업계 관련자분들과 이제 소통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와 또 제가 느낀 바, 제가 본 바는 이 그린 비즈니스의 거의 대부분의 그 캐시플로우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로 흐르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 처음 제조될 때부터 마지막 설치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될 때까지 이 모든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마지막에 그 돈이 들어가는 최종적인 돈의 종착지는 사실 중국입니다. 그게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것을 어떤 정적인 이슈다, 결국엔 또 어떤 뭐 중국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거의 팩트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이고 산업일로 중국은 매주 거의 1기에서 2기의 화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중국은 화력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 에너지를 계속 그 에너지를 통해서 풍력 터빈과 그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그거를 전 세계에 수출해서 또 돈을 벌고,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그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고 그것의 악순환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벌어져 왔고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도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바로 잡혀지고 있고 뭐 보조금 삭감이라던가 실제로 수출을 수입을 금지한다거나 라는 형태의 정책으로,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런 국가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대한민국 언론에서 발언을 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크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결국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모든 돈의 종착지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ESG를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뱅가드 이렇게 그 ETF 주로 활용을 하면서 엄청난 자산을 굴리는 그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 이제 시민들의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금 같은 걸 운영하면서 자기들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이렇게 투자해서 중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해관계를 많이 받아내는데 또 자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ESG 같은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뭐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뭐 그린 그 어떤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절대 원자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고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원자력인데 그 원자력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들이 또 원자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극심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산화탄소 악마화가 목적인,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환경을 좋게 만들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악마가 목적인 형태의 발언들과 정책과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산화탄소가 문제라면 원자력 에너지를 우리는 강하게 가야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또 거기에서 또 원자력 에너지는 반대한다. 라는 부분들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그걸 보면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 기후환경론자들을 보면 기후환경론자들의 핵심 어젠다는 반성장이구나 또는 반자본주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반시장이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어젠다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정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후보 시절에도 RE100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RE100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100%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엔진을 셧다운시키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제조 기반, 그다음에 많은 경제성장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전력이 필요한 국가에서 그 RE100을 주장하면서 국가 에너지 믹스를 바꿔간다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기회와 기술과 어떤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 성장, 기술, 그 다음에 과학, 이 모든 것을 포기하자라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처음에는 안타까웠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활동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믹스로 가져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에너지 전력이 많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더 오히려 맞지 않다. 옷에 맞지 않은 옷을 계속해서 입히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성장에 반하는 반자유적인, 반문명적인 형태의 에너지 믹스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정책을 기반하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를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조금만 공부해 보시고 뉴스 보시고 접해 보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RE100 얘기했었고 뭐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 또는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멍청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악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보통 둘 다. 둘 다고요. 네. 알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모르고서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 내용을 사실 정치하시거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사실 오늘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 저희 동문들이 이제 제 나이면 각 사회 계층의 이제 실무진으로, 그러니까 뭐 지도층은 아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자리나 민간 단체나 이런 데서 실적인 실무진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실무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무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주장해오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각 층의 이제 지도자분들, 리더층에 계신 분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제 나이 또래, 지금 현재 이제 30, 40대에 실무로서 뛰고 계시는, 정말 저는 한때는 탄소중립 전도사였는데 정말 탄소중립 전도사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 이런 과학적인 이산화탄소의 기본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처음부터 배울 때 그 가설은 팩트라고
달아놓고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뭐냐면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인 상태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명분이 생기고 탄소 중립이 되는 이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어떤 또 사명감 같은 게 생기고 이것이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땐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은 이 영상을 오늘 이제 나가게 돼서 업계에 계시는 혹은 제 동문들이 만약에 본다면 정말 이 첫 번째 가설, 이산화탄소가 정말 지구의 기온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